당신 도대체 한국 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 나는 변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천국을 맛봤어. 우리 영국에서 명문가 출신의 남 부러울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라도 당장 떠나야 하는 곳이라고.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면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통해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돌아온 남편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1년의 한국 생활에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자꾸만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고 해서 온 가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전통적인 명문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후손인 레이디 온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 근무를 2년 다녀온 남편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일 때문에 한국을 가게 된 남편은 가족과 떨어지는 걸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다녀오고 마치 10년 이상 한국에서 산 것처럼 한국아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남편에게 전염된 것처럼 저도 모르게 한국에 빠져들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땐 물음표였지만 지금은 느낌표로 많은 걸 보고 느끼며 저 역시 한국이 더욱 궁금해졌답니다. 이야기는 2년 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남편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전문가죠. 전 세계 지역의 다양한 업무를 체크하고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시장 조사 및 고객 인사이트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경영진과 업무 소통을 책임지기도 하죠. 한국 기업에서 업무 협조를 요청해 왔고 남편이 한국 지사에 발령받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 함께 가길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이가 둘인데 한 아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친구들을 사귈 때였어요. 그리고 나이 차인 나는 2살 딸도 있어서 한국에 함께 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죠. 남편은 아쉬웠지만 결국 혼자 한국으로 떠났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있으니 전화통화로는 서로를 느끼기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화상전화가 발달되어 얼굴을 볼 수 있는 걸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주 할 순 없었어요. 처음엔 자주 했지만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있어서 아이들 잠자는 시간에 늘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차츰 화상전화로 얼굴을 보는 게 멀어질 무렵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감사하게 남편은 다시 영국 본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1년 만에 만나는 남편 모습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조금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남편이 탄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눈에 띄게 헬쑥하게 살이 빠진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0kg는 좋게 빠진 것 같았어요. 볼살만큼 눈에 띄었던 건 뱃살이었죠. 제가 임신 9개월 차배와 유사해서 맨날 셋째가 들어있는 거냐고 놀렸거든요. 그런데 그 뱃살이 없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가장의 무게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견뎌 쓸 모습을 생각하니 늦은 시간 아이들 잠자리 때문에 힘들다고 화상전화도 자주 못한 게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생각처럼 할 수 없어 늘 아쉬워했어요. 헬스 같은 운동은 멀리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퇴근 후 운동과 육아 가정 일을 병행하는 건 한계가 있었죠. 둘째가 너무 어려서 남편의 손길이 늘 필요했거든요. 한국에 가 있을 땐 회사 근처나 숙소 근처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었대요.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 운동할 수 있으니 더 건강해졌다. 는 말을 덧붙였죠. 한국은 뭐든 빠르고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도심에선 10분 거리에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반면 영국은 10분은커녕 30분 이상 차를 몰고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끔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간단한 물품 하나가 한밤중에 떨어져도 멀리 나가야 하고
늦게까지 문을 연 가게는 찾기 힘들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번거롭다고 투덜댔어요. 한국은 24시간 문을 여는 곳들을 종종 찾을 수 있대요. 그중 하나가 편의점으로 동네에서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편의점이 4군데가 넘는다며 편의성을 강조했죠. 웬만큼 필요한 물품은 작은 가게 안에 다 있어서 급하게 물건을 살 땐 정말 유용하다고요. 저는 사실 남편 말에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일상이 불편하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쉽게 될 일 없으니까요. 남편은 영국에 40평생을 살아왔고 한국은 고작 2년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한국은 하는 남편의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에 10년 이상 머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 사실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면 평생 살아온 습관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까 싶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듣는 한국은 어느새 저에게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건강한 음식들이 즐비한 곳 남편 말을 듣고 있으면 한국은 꼭 천국과 다름없이 들렸거든요. 그 정도로 남편의 한국 예찬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특히 달라졌다고 느낀 점은 식습관이에요. 영국은 바비큐 같은 고기를 먹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한인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죠. 늦은 밤차를 몰고 장을 보러 가는 게 번거롭다고 말하던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 늦은 저녁 시간 차를 몰고 장을 본다고 나간 거예요. 저는 보나마나 한국과 관련된 무언가를 사오겠다고 짐작했어요. 한인 슈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30분 정도 걸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한인 슈퍼에서 쌈장이라는 걸 사왔어요. 고기의 맛을 더 감칠맛 있게 만들어주고 맛을 더 개운하게 만들어준다며 쌈장 없이는 고기를 이젠 먹을 수 없다고요. 자신감 있게 작은 소스 박스를 내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작 2년 한국에 가 있었는데 식성이 변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바비큐를 쌈장에 찍어 한 입 먹여주는데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답니다. 직화 분량이 잔뜩 들어간 고기에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한 쌈장이라는 소스가 감칠맛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쌈장 없이 바비큐만도 잘 먹어요. 하지만 쌈장이 빠지지 않는 식사를 2년 정도 했다면 식성이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남편의 한국 음식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으면 꼭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거든요. 영국에도 이젠 한국 식당들이 많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은 전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가기 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식당인데 어느 순간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영국의 음식들보다 한국 음식들이 더 건강하다고 남편은 늘 말했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식재료로 기름기가 적고 고른 영양이 들어간 한국 음식이 더 적합하다고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한국을 다녀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이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며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자연스레 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엄마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 식당으로 외식 메뉴를 정할 때면 저 역시 거부감 없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에 머문 인연으로 인해 건강해질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설명했어요. 맵기 고른 영양과 낮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퇴근 후 꾸준한 운동을 하니 살은 빠지고 더 건강해졌다고 말입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한국의 생활처럼 자주 운동은 못하겠지만 아이들과 동네를 거닐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남편이 말하는 건강한 음식은 당연히 한국 음식을 말했고요. 가끔은 한국에서 지낼 때 운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었다면서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싶을 때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그립다고요. 집 근처에 술을 마실 데가 없어서. 술을 마시려면 멀리까지 나간 후 도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번잡한 도심까지 나간다면 거리가 멀어서 택시비가 만만치 않죠. 반면 한국은 택시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밤 12시를 넘기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이 가능하다 말했죠. 돈을 상당히 절약하면서 회사가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 겸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오는 시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추억으로 잠긴 그 시간이 그립다고 말하며 한강이라는 서울의 큰 강을 지날 땐 정말 운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눈으로 본 상황은 아니지만 한밤의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 위를 지나가는 지하철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한국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무렵부터 저 역시 한국에 몇 개월은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주대와 주제는 한국이었거든요. 남편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했는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웬 업자들이 집으로 방문했어요. 주문한 것도 없고 남편에게 전달받은 사항도 없어서 당황했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마침 알려주려 전화를 할 참이었다고 말했어요. 화장실에 설치하고 갈 거라고 말하며 집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고 알려줬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당황했어요. 남편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화장실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수리했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불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설치하고 나면 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죠. 당황한 저는 업자들을 따라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들은 수도에서 선을 연결하더니 양변기 위에 뚜껑 같은 걸 올렸어요. 기존에 있던 뚜껑보다 무언가 크고 다양한 버튼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설치를 마친 업자들이 저에게 사용법을 설명해줬어요. 비데라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이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제품에 당황했어요. 볼일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물로 닦는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물었어요. 대체 왜 필요한지 말입니다. 남편은 사용해본다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100마디 말보다 딱 한 번 사용해보는 게 더 나은 제품이라고 말이죠. 그 어떤 말보다 자기 역시 한국에서 딱 한 번 사용해보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일주일간 저는 비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민망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밖에서 엄마를 찾는 둘째 때문에 급하게 양변기에서 일어나려 몸을 움직이다가 비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나오고 자리를 일어설 수 없었죠. 핑계일 수 있는데 작동하는 비데에 앉아있으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처음으로 사용해본 셈이에요. 그리고 낯선 느낌에 당혹스러웠어요. 좋다 혹은 싫다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하긴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사용을 마치고 났을 땐 확실히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청결하고 편리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굳이 업자까지 부르며 비데를 설치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아직 비데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은 사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 역시도 남편처럼 비데 예찬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큰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 확신해요. 아직 아이들은 팔이 어른처럼 길지 않아 뒤처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데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청결한 관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꼭 비데 관련 업자가 된 기분인데 오해 마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남편의 한국 사랑 중 비데도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하튼 남편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작은 추억까지 놓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 역시도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 남편의 기억이지만 이젠 저의 기억이 된 것 같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이죠. 원래 남편은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이야기도 특별하게 하지 않던 그런 과묵한 남자였죠. 그런 사람이 틈만 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차츰 저도 모르게 무뚝뚝하고 일밖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이렇게 푹 빠져버린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엔 남편이 권해준 한국 음식,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권해줬던 좋은 것들이 저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건 분명 다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권하는 한국의 음식과 제품들은 모두 영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품격으로 한국을 궁금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를 가졌다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한국에서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가끔은 한국의 편리한 구조가 그립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온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돌아온 남편의 변화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돼 버린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했던 경험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의 건강한 삶과 좋은 음식 덕분에 남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욱 건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모습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좋은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가족들과 나누려 했던 남편의 노력이 결국은 아내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잘 몰랐던 아내도 지금은 한국행을 준비할 정도로 한국의 지지자가 되었는데요. 반드시 남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버스 정류장 자연스럽게 버스에 탑승하려는 외국인이 심상치 않은 낌새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마구 손찌검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깔깔대는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이 외국인은 갑자기 비웃는 사람에게 다가갔고 팔을 휘둘러 뺨을 세게 때려서 웃는 얼굴을 엉엉 우는 얼굴로 만들었는데요. 대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해양보호단체 연구원을 하고 있는 슈베르토 블라스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동물원을 좋아했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돌고래와 벨루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연구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을 전부 방류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의 손 아래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해양보호단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큰 돈을 만지지 못하니 선진국인 한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그곳에 있는 의학적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습득하여 의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권유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대로 확실히 해양부 단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의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보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기에 실제로 성적도 잘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머리로는 해양보호단체를 나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제 성격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의료뿐 아니라 해양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국 사람들이 일가견이 있다는 소문을 접했고 마침 서울의 롯데월드 쪽의 해양보호단체에서 저희 네덜란드에게 무료로 세미나를 열어줄 테니 언제든 오라고 제안을 해주었기에 저희는 선진국인 한국으로 관광도 즐길 겸 그곳에서 앞으로 보낼 시간을 하루하루 상상하며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제 동료는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까지 한국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천장까지 펄쩍 뛰었었고 저는 왜 그것도 몰랐냐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었는데요. 사실 저도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까지 한국이 선발주자로서 제대로 된 기틀을 닦아놓았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동료를 놀리기 위해 괜히 그런 마음을 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해양보호단체 팀은 머지않아 짐을 꾸리면서 한국에 대해 차차 검색했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한국에서 유명한 K-팝 음악을 알게 되었고 덩달아 좋아하게 되었고 한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맛이 있을지 상상하면서 군침을 흘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꿈의 궁전을 떠올리는 기분이었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인 날에 저희는 저마다 가슴이 뛰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공항에서 마주친 제 동료인 멜리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덜란드에 살면서 한국이라는 후진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확실히 후진국이라고 한국이 네덜란드에서 정평이 나 있긴 해도 의학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해양에 대한 정보까지 세계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이 한국이라는 것은 해양보호단체원으로서 모르면 간첩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했고 멜리사의 등을 토닥이며 한 번만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 동료는 감히 한국의 뛰어난 면모에 먹칠하지 말라며 갑자기 멜리사의 어깨를 쥐고 흔들었고 그렇게 싫으면 한국으로 가지 말라고 침을 뱉듯이 얘기했습니다. 멜리사는 울상이 된 채로 가기 싫어서 한 말은 아니었고 그저 의구심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동료는 꿈에 그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불순한 동료는 차라리 냅두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이왕공항까지 왔는데 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며 간신히 동료를 말렸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노곤한 몸을 이끌고 무엇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한식으로 소문난 김밥이라는 음식을 매대에서 발견했고 순식간에 결제를 한 뒤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옆에 있던 처음 보는 한국인 할머니께서 저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니 도대체 왜 라면 국물 없이 김밥을 먹느냐며 면박을 주더군요. 저희는 예상 밖의 순간에 너무나 놀라서 먹고 있던 김밥을 전부 바닥에 흩뿌렸고 할머니에게 그래서 라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매대에 있는 어떤 물건을 할머니는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서로 멍하니 쳐다보다가 매대로 향했고 라면과 김밥을 구매했습니다. 김밥을 또 먹게 되었지만 어차피 배가 고픈 상황이라서 이 정도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추천해준 대로 라면과 김밥을 함께 먹으니 정말 천국의 맛이 따로 없더군요.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배꼽에 손을 대고 90도로 꺾는 인사를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저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머리의 무게감이 아래로 향하면서 중력을 느끼는 인사법을 처음으로 해보았고 해맑은 얼굴로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해야 한국에서 이쁨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며 칭찬을 해주고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왠지 뿌듯한 마음과 함께 할머니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밥과 라면을 마구잡이로 흡입했고 이렇게나 훌륭하고 맛있고 편리한 음식이 365일 24시간 편의점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진짜 꿈의 궁전에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잠시 뒤 저희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는데요. 세미나에서 듣게 되는 내용을 메모하려고 가져온 공책을 뒤적이려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던 끝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제 지갑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고 좀 전에 저희 등을 두드리던 할머니가 제 지갑을 빼냈다는 생각을 끝마친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며 경찰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역시 한국은 발달되지 못한 후진국이라고 멜리사가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 폄하하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는데 제 동료 중 한 명이 소수의 인원 때문에 선진국의 위상이 폄하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소수의 인원이 불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관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갑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누가 제 어깨를 또 두드리고 있었기에 저는 대체 뭘 더 빼먹기 위해서 나에게 한국인이 또 다가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을 돌렸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김밥을 먹는 법과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던 할머니께서 거의 욕을 하듯이 저에게 화를 내며 왜 이것을 두고 갔냐며 손찌검을 하듯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팔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제 지갑이 분명했고 저는 지갑을 받아 들고 얼떨떨해하는 표정과 함께 할머니가 또다시 배꼽에 손을 모으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배운 인사를 보여주었고, 제 옆에 있던 동료인 멜리사가 어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의 액수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멜리사는 분명 저 할머니가 돈을 빼갔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즉시 저는 멜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고, 더 이상 한국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당장 네덜란드로 꺼지든가 하라고 했기에 멜리사는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다가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며 멜리사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느냐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 팀 분위기는 갑자기 멜리사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따지고 보면 멜리사가 애꿎은 선진국인 한국을 자꾸만 비난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머리를 극적이시며 대체 무슨 소동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굉장히 불안에 떠시다가 이내 사라지셨는데요. 한눈에도 깔끔하고 치안도 좋은 한국에서 쓸모없는 외국인들이 파렴치하게 소동을 벌이니 평소 평온하게 지내시던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지갑을 돌려받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까마득히 사라져버린 할머니 때문에 저희는 갈 곳을 잃은 강아지처럼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살해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멜리사가 분명하여 가만히 있는 그녀를 쳐다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버스기사 아저씨가 문득 저희 눈에 들어왔고 저희는 왜 아직도 출발을 안 했는지 물어보았는데 버스기사 아저씨는 아직 정해진 시간이 되지 않아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제 곧 출발할 거니까 만약에 타고 싶으면 지금 어서 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허둥지둥 버스에 올라탔고 한국의 할머니가 저희에게 보여준 배려심을 떠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짓다 보니 순식간에 롯데월드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곳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담당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직원인 정석 씨가 저희를 마중 나왔는데 정석 씨는 매우 유창한 영어로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시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무궁무진한 해양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주며 이곳에서 보호하는 해양동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는데 왠지 동물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느낌이 들어 한국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서 모국으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석 씨의 말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은 모두 발달된 지식과 향상된 사료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여실히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저희는 정석 씨에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한국이 발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멜리사의 말대로 네덜란드 전반에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성장하여 조그맣던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정석 씨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아무래도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 같다는 소리를 했기에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정석 씨는 화장실로 떠난 뒤였기에 저희는 스스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유추해야 했고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빠릿빠릿한 속도였기에 대충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었답니다. 이윽고 저희는 정석 씨의 뒤를 따라 한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매우 유창한 영어와 함께 저희가 모르는 해양생물에 대한 최신식 지식을 습득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해양동물을 위해 큰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째서 네덜란드에서는 해양동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한국이 발달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 네덜란드는 침체되어 있었는지 저희는 아리송했고 어쩌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느릿느릿 문화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답니다. 그렇게 해양보호단체를 위한 한국의 세미나의 첫날이 일단락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숙박업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체크인을 하기도 전에 멜리사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길래 뒤를 돌아보았더니 멜리사의 발에 모기 자국이 너무나 가득해 보였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계절은 저희 네덜란드와 달리 한여름이었고 이곳의 모기는 선진국이라 먹고 살만한지 매우 쌩쌩하고 강력했습니다. 멜리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의 기다시피 호텔 체크인을 마무리했고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멜리사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는데요.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또 모기에게 물렸는지 추측하며 멜리사를 바라보았는데 멜리사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기에 저희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멜리사는 설명 따위 필요 없고 어서 신발을 벗어보라고 저희에게 말했는데요. 저희는 멜리사의 말대로 신발을 벗었는데 문득 땅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저희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놀라며 바로 누워버렸습니다. 검색해보니 이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는 것이었고 멜리사는 로비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한국의 선진 문물을 접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이 전혀 건조해지지 않는 낭만적인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에 까무러치듯이 놀라며 이대로 쭉 누워서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는 기분을 체감하며 이런 난방 방식을 네덜란드는 어째서 베껴 오지 않는지 의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옷을 벗어 던져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켜져 있는 난방 방식에 의해 너무나도 더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고 룸서비스를 하다가 저희 모습을 우연히 바라본 호텔의 지배인은 저희더러 찜질방에 가고 싶으면 호텔 지하에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없는 게 없는 호텔의 시스템에 정말로 놀라워하면서 이미 찜질방이 방에 있는데 뭐 하러 나가냐는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을 꾸준히 활용하며 서울의 여기저기를 관광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거리마저 매우 깨끗한 한국 덕에 참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하게 된 지하철은 버스처럼 전자로 되어 있어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네덜란드와 달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절약하는 인건비가 해양보호단체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어째서 네덜란드는 왜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방식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국을 부끄러워하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네덜란드에 어떻게 도입시킬 수 있을지 한 차례 토론하는 순간을 가져야 했답니다. 한국의 놀라운 문화는 그게 끝이 아니었고 나날이 저희는 청심환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특히나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한강공원에 방문하여 흡입했던 라면의 맛은 언제라도 잊지 못할 것처럼 매우 훌륭한 맛이었고 저희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라면 또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친절하신 한국인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김밥과 라면의 조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고 둘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다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시기 동안 한 가지 생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하루빨리 한국이 가진 해양보호단체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언제쯤이면 네덜란드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가늠하다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느낌과 함께 한국의 발전 속도는 네덜란드가 죽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기는 해야 거기에 근접하게나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계속 노력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의도 근처에서 걷고 있던 외국인 누군가 외국인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흐릿한 시야로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히 외국인은 아무 데나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어느 건물 속에서 소름 돋는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알리오르 키리드먼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면접을 마치고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시간이 꽤 남아서 저는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을 무진장 갔다 왔었기에 동양 국가에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최근에 세계를 무섭게 들썩이는 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괜히 장기 털리지 말라고 해서 그보다는 그냥 이웃나라인 중국에 방문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있었기에 인구도 많고 경제도 주름 잡는 동양의 국가가 있다면 다름 아닌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국에 엄청나게 실망했는데요. 길거리는 무지막지하게 더러웠고 간판은 소름 끼치도록 알록달록하여 제 인상을 항상 찌푸리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시스템은 말도 못하게 최악이었고
중국 공항에 있는 직원들은 지나가던 저를 붙잡고는 피부색이 이상하다며 니하오 니하오 거렸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말하자 영어 발음이 미국이 아니라며 파라과이도 아닌 듯한 너의 신분이 의심된다는 말과 함께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공안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무서운 경찰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찰은 제 가방에 있는 하얀 가루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캐물으면서 제 뺨을 때렸고, 저는 흔하디 흔한 감기약의 일종이라고 처절하게 변명했지만 결국에 감기약까지 중국 경찰에게 빼앗겼습니다. 저는 나중에 무혐의라는 통보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감기약을 돌려주지도 않는 중국 경찰의 파렴치한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군말 없이 자취방에 모든 짐을 챙겨 그대로 감기약을 뺏겼던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상과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중국에서 벗어나 파라과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취업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 더 이상 놀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말했던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한국이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멀리서 보이는 코딱지만한 인천공항을 보며 사실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의심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 나라가 가진 첫인상을 뜻하기 때문에 저렇게나 코딱지만 하다는 것은 분명히 후진국의 상징이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나도 거대해지는 공항의 규모에 저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고 실제로 공항의 내부는 아주 깨끗하면서 청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로운 한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윽고 사용하게 된 지하철 속에서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한바탕 바닥에 고꾸라져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파라과이에서 지하철은 매우 빈곤층만 이용하는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찮은 교통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쓰레기장인 파라과이와 달리 매우 깨끗했고 불쾌감을 주는 물건이나 꼬랑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모두 부자들만 사용하는 것처럼 매너 있게 이용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한국인들 사이에 흘러넘치는지 일정 거리 이상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깨를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파라과이에서 종종 보이곤 하는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본인의 생식기를 자랑하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파라과이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한국 지하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동양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헤아리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육열이 높아서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한국인들은 저를 굉장히 배려해 주었고 중국말을 못하는 저를 홀대하던 중국의 사람들이 외모가 이상하다며 저를 개차반 취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린이들은 저에게 손을 마구마구 흔들면서 가지고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어디를 봐도 눈에 들어오는 즐길거리나 콘텐츠는 어떻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지 당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많았고 중국 공항에서 갈취당한 제 감기약을 구하기 위해 이내 약국에 들어간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엄청난 사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저의 감기약이 발급받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리는 종류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각을 끝마친 것은 이미 한국의 약사님에게 필요한 약을 설명한 지 10분 뒤였고 미처 서류를 준비 못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이미 저에게 맞는 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한국의 놀라운 문화에 혀를 내둘러야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했던 한국의 장점은 파라과이와 달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는 점입니다. 파라과이는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휴대폰도 느려서 지도 어플을 켜다 해도 인터넷이 너무 느려 제대로 무엇을 식별하기도 힘들 뿐더러 뚫려있는 길이 지도상에서는 막혀있는 때가 많았고 반대로 지도상에서 뚫려있는 길이 현실에서는 낭떠러지 앞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여기저기 공공자전거도 제발 좀 훔쳐가 달라는 듯이 나뒹굴러져 있어서 어디서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고 밤이 될 때면 서울의 가로등이 빼곡히 불을 비춰주어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지곤 했던 성범죄도 예방접종을 맞은 듯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과 굉장한 빌딩의 높이를 보면서 고개를 치켜 올리다가 실수로 안경을 떨어뜨렸는데요. 처음에는 뒤통수에서 누가 망치로 때린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그저 제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섬주섬 안경을 주워 들었는데 이게 웬걸 안경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이 따가웠고 파편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급히 찾은 주변 건물의 공중화장실에서 거울 속을 보면서 눈을 부릅뜨며 경악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공중화장실에 들어오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보름달로 로켓을 보냈을 때처럼 저로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느라 옷이 약간 늘어난 것을 느끼며 거울로 보이는 제 눈의 건강을 곰곰이 살피는데 딱히 충혈된 점은 없어 보였고 부서진 안경은 그저 땅바닥에 파편만 남겼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안경은 파라과이에서 제작할 때 3개월에 걸쳐 기다려야 했던 특수 안경이었기에 저는 이제 한국의 흥미로운 풍경을 더 이상 똑바른 시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만히 좌절하면서 엉엉 울어야 했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함께 바깥으로 터벅터벅 나오는데 안경을 착용했을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한국의 안경. 전문점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띄게 되어 저는 꿈을 꾸고 있는지 의심했고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지나다녀서인지 이렇게 안경점이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잘못은 아닌 것이 파라과이에서 안경 전문점을 보려면 저마다 5km나 떨어져 있어 한꺼번에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걸음마다 안경점이 보이니 편의점도 아니고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간판만 안경점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기 위해 한 안경점에 들어가 잠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안경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분은 저희 질문에 마치 영어권 지역에서 자랐던 것처럼 매우 유창한 영어로 제 상황을 들어주셨기에 저는 토익이 몇 점인지 물었지만 자신은 토익 같은 건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고 원래 영어를 한국인은 무척 잘한다고 그는 겸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 부서진 안경을 10초도 안 되어 관찰한 뒤에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뒤 이리로 돌아오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저는 들어야 했습니다. 제 것과 똑같은 안경을 가져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국에서는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안경쯤 10초도 안 되어 준비할 수 있는데 3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스스로의 명성에 금이 갔다고 갑자기 그가 엉엉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달래주기에 급급했고 사실 파라과이에서 상담받는 것만 해도 예약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에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일상인 반면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상담할 수 있는 한국이 아주 오래 걸려야 하는 저의 안경을 패스트푸드점처럼 재생산해 주었다는 것은 옷을 찢으며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손을 붙잡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정녕 이것이 현실인지 물었는데 안경점 직원분은 현실인지 아닌지 자신도 모르겠으니 한번 이 안경을 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안경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선명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저는 친절한 한국인에게 안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했고 한국인분은 어떻게 안경을 관리해야 하는지 침착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 칭찬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뒤로하고 길거리로 나와 황홀한 마음과 함께 한국을 감상하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동안 안경을 지급받기 위해 파라과이에서 깜깜하게 생활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면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민을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선명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안경점이 밀집되어 있는지 파악했는데 서울에 어디를 가도 안경점이 있었고 문득 이 정도면 놀이공원에도 있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어디에도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면서 안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안경점 직원과 2번이나 마주치면 왠지 무안할 것 같아 놀란 마음을 절대로 표출하지 않으려 조심했고 저의 마음을 들뜨지 못하게 하는 파라과이를 떠올리면서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파라과이에서는 멋모르고 돌아다니는 관광객의 가방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범죄 집단이 저마다 맛집처럼 깔려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범죄를 목격한 적이 없었고 저는 마치 연예인을 못 보는 듯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저는 대기업에서 대체 언제 입사하러 올 거냐는 독촉을 받았고 굶어 죽을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되자는 심정으로
선진국인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만져지는 감기약을 감각하면서 또다시 뺏길 것만 같은 생각에 한국의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직원에게 자수하겠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고, 인천공항의 직원분은 혹시 그 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한 캡처본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저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한국인 직원분은 웃으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인천공항의 한복판에서 한국인 분에게 한국식 절을 10번 했고, 파라과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친절함을 떠올리며 활력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비현실적으로 친절했고 인프라는 꿈만 같았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은 그 누구도 못지않은 인류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파라과이의 대기업에서 1년 동안 개근하여 휴가를 부여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 다녀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으나, 만약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제 밥줄이 끊길 테니, 왠지 한국이 너무 좋아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에 마약 같은 한국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는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